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했고요. 각자 정말 좋은 성적 원하는 대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급 국가정보학 기출문제를 복원을 했는데 복원율 정확도는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입니다.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95% 이상 복원이 됐고 이것을 제가 어제 그 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근거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참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가져왔는데 뭐 우리가 배운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외적인 데서 나온 게 이제 이 우리 내가 있는 국가정보학회 부회장으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행한 이 국가정보학 이 교재에서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로엔탈이 만든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라고 하는 책인데 명인에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김계동 교수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 사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전문가니까 이거를 사봤는데 여기서도 좀 나왔고 또 이게 아브라함 슐스키가 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학자 국가정보에 의해서 소리 없는 전쟁 이 교재에서도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걱정되는 분야가 우리가 배웠던 일반 이 교재를 떠나서 이런 분야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나간다는 게 이거 너무 심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봅니까? 이런 책자들을. 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시험 문제지 여기 남아 있나요? 예. 문제지하고 이거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은 한 분은 또 밑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달라고 해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거의 뭐 제가 해설해 놓은 것도 내 교재 플러스 이런 교재들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하나 나온 것까지 출처를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설한 내용을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네. 국가정보학에서 인텔리전스의 정확한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늘 배웠어요. 인포메이션보다 군 정보에서는 인텔리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답이 이거는 너무 잘 나와서 3번이죠. 그죠?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된 사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이거는 뭐 전혀 잘못된 얘기죠. 목적을 위해서 조작했다는 것은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집만 하고 분석하지 않은 원 자료 이건 뭐 첩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정책적 판단 지원을 위해서 가공된 지식 이게 정확한 것이죠.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은 처리 및 탐색, 평가 뭐 이런 용어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공하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분석이나 평가 이런 절차를 가미해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했어요. 공개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지식 이거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국가정보 임무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 가장 이런 얘기를 아예 멘트에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국가정보를 소개했는데 안 맞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1번 선제 부분 국가정보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요.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확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2번 군사를 비롯한 대외 경계 이거는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인 위험 요소를 지금 지체하는 겁니다. 외교 정책 등이 비밀리에 결정되는 경우 정보기관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정보의 역할이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여기 있는 주도.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2번에서 다 앞에까지는 말이 맞네요. 여기서 이 경우에 정보의 역할이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장난을 한 겁니다. 함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들 뭐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워낙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게 또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정보의 역할이 정책을 주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선제 보면은 정부는 군사적 공격이나 침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략적 기습을 방지해야 되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전장에서 필요로 한 전술 또는 작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정부는 국제 조약이나 국가 간의 합의를 준수하는지 상황에 따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정전협정, 군사 합의, 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자, 만약 혼돈된다면 이 4번 선지하고 좀 혼돈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가 국제 조약이나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하는지 상황에 따라 감시하는 역할, 이게 좀 애매해요. 정보기관이 감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뒷부분은 맞는 겁니다.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는데 감시하는 역할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4번 선지 이 감시하는 역할, 이것이 정보기관의 주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명확하게 정보가 정책을 주도한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늘 얘기했죠. 절대로. 근데 이 주도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이게 용어가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줬어요. 그렇죠? 주도라는 용어를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의 역할이 정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간섭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주도한다는 용어가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라는 거.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이 국가정보 활동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해설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 AI 딥페이크. 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딥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 이게 어떤 어떤 인간의 두뇌 방식을 어떻게 흉내내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거짓말인 여기 페이크가 들어간 거죠. 그죠? 네. 거짓말인 페이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온 대로 어떤 원본에다가 이미지, 사람 얼굴만 바꾼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걸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그런 사진에다가 어떤 연예인 사진 갖다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불량한 어떤 행동을 거기에 내 얼굴을 예를 갖다 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가 지금 사회 범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사실이 왜곡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건
최근의 현상과 관련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신뢰성을 아주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4번 문제죠. 정보기관의 윤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이 정보기관의 윤리,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것은 지금 현재 이 교재에서 나와있어요. 마크 로웬탈 그 유명한 학자가 지은 비밀에서 정책까지라서 국가정보라고는 이 책제에 나왔고, 국내에 저와 같은 이렇게 교재, 제가 진 교재나 나머지 교재는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거 하나를 국내 어느 교재도 국가정보 교재도 없고 이게 전문 서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는 제가 국가정보학회 이제 할 때 우리 교수들하고 이제 한번 더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야, 이거는 여기서 시험을 내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시험을 보냐? 이 전문 서적, 이 학자들도 잘 암사보는 책인데, 저는 이 관련된 책들은 저 뭐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니까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정보활동은 윤리, 정보기관의 윤리냐면 이 정보기관 하는 활동이 왜 그렇습니까? 비합법적이고 비윤리잖아요. 그죠? 때로는 암살도 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뭐 납치도 해야 되고, 뭐 협박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윤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정보활동은 비밀성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정보활동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활동이 어쩔 수 없이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라는 용어를 든다면 이건 모순이다. 윤리라는 용어를 여기다 대입시킨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마크 로웬토 얘기하거든요. 정보기관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윤리라는 잣대로 들이댄다면은 윤리적 정보활동이 가능하냐 이거지. 간첩활동하는 자체가 비윤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윤리를 된다는 것은 웃긴다 이런 뜻입니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지배됐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 상황에 따라 원칙이 다른데 전쟁 기간에는 영토와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가 허용되지만 평화 시에는 그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여기 마크 로웬텔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전쟁과 평화하고 상황이 다를 때 다르게 적용이 된다. 전쟁할 때는 폭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평화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책이 마크 로웬텔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참 이거 알아내기 어려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3번 선지 윤리는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윤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답입니다. 아까 여기서 모순되는 내용이잖아요. 야, 정보활동을 하면서 무슨 윤리라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했는데 그 반대이죠. 만약 윤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정보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업무 수행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윤리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납치도 해야 되는데 납치를 갖다가 어떻게 뭐 3일만 하고 말아든다? 뭐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암살하는데 뭐 암살을 며칠간 늦춰준다? 이 기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예. 모호하게 여기껏 대치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느 국가의 정보기관도 윤리 기준은 없어요. 예.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누구한테 돈 받아먹고 비리 이런 기준이 있어도 정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 기준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이치 국장이 나오잖아요. 이 도이치 국장은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을 때 이 사람을 CIA 국장했어요. 이 도이치라는 사람은
벨기에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서 최초로 CIA 국장이 된 사람이에요. 당시 군축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 그러면서는 이 사람이 참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CIA 활동할 때 냉전 기간이 미수로 경쟁할 때 인권 침해 여부 조사해 가지고 소급 처벌하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CIA 때 냉전 시대 때 CIA 활동의 공장 문서를 일반으로 해제시키는 그런 것도 했어요. 민주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결국은 옛날에 국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권 침해 여부 있었지만은 그 요원들을 소급 처벌하다 보니까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었고, 9.12 사건 이후에 테러를 당하면서 이 규칙은 폐지되었어요. 근데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알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여기서 마련한 것은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정보 수집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수집 출처이죠. 정보관은 첩보 수집 활동의 주관자고 첩보원을 지휘 통제하는 거죠. 고용된 사람이죠. 그렇죠? 정보관이 수집 목표를 달성하는데 때에 따라 자신이 직접 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다 정보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정보원을 시키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유능한 정보관 양성에는 많은 시간 걸리는데 통상 미국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외국어 능력이나 첩보원 모집과 운영 같은 거, 수단 뭐 여러 가지 업무 숙달시켜서 7년 정도 돼야, 그래야 자기가 첩보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발적 첩보원은 정보관과 개혁 관계없이 첩보 수집에 협력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소련 펜코프스키, CIA 에임스, FBI 한센이 있다. 다 요게 틀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알드리치 에임스, FBI 한센은 돈 받고 간첩이죠. 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 집행 받고, 이 로버트 한센은 복역 중에 2023년도 죽었죠. 자, 그런데 제가 해설해야 늦습니다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소련, 옛날 소련, 구소련 당시입니다. 펜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펜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소련의 정보총국 GRU 대령 출신입니다. GRU 군 정보총국. 근데 이 사람이 미국 CIA하고 영국의 MI6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첩보원, 아니 자발적 첩보원은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것이, 돈 안 받고 그냥 했지만은 전부 다 돈 받고 한 간첩들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정치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첩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매우 높으나 경제적 목적으로 첩보를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낮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목적으로 할 때는 신뢰성이 낮은 거를 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국가정보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환과정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국 ODA는 계획과 제시, 수집, 처리와 개발, 배포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잘못 나왔나 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ODNI도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던 미국 CIA도 5단계를 활용하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은 CIA 똑같이 여기 보면은 기획 및 지시, 그죠?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처리 탐색이죠. 분석, 생산, 배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1번 선지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기획 및 지시 이거는 나왔어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수집도 나왔고, 처리와 개발로 이렇게 나왔어요. 용어가.
처리 탐색하고 처리 개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개발은 출처를 개척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출처, 수집하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그런 걸 용어를 개발해서 이제 탐색이라는 용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분석 생산이 빠지고 바로 배포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뭐 4단계이고 그래서 CIA나 ODA나 똑같이 5단계를 하는데 용어 자체가 빠져먹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처리와 개발이라는 용어는 전혀 틀린 거다. 그리고 분석 생산도 빠져버렸고 나머지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정보 생산자인 정보기관이 스스로 정보 요구를 판단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카터 대통령도 공동체가 스스로 생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과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국가정보의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특성은 좀 광범위하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국가정보 과제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폭넓은 그런 그 범위에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와 국가적 과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계획을 추진해야 하면서 여기에는 효율성, 자율성, 신뢰성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6번의 이 과제, 저 7번의 과제는 이 국가정보학기 이 교재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항에 국가정보 과제가 있거든요. 그 항목에서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이 책자에 국가정보학에서 만든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 과제에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갔습니다.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국가정보를 필요해서 기관들이 정보 교류와 함께 협력도 하고 긴밀하게 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율성이라는 것은 독립성과 밀접이 있죠. 누구한테 어떤 지침이라든지 누구의 간섭을 안 받고 자율성. 그렇다면은 정보기관이 권력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장, 국정원장의 임기제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어때요? 국정원장 임기가 없잖아요. 있지만은 1, 2년 만에 언제든 대통령이 자르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해서 자율성에 의해서는 미국처럼 뭐 CIA 국장 뭐 7년, FBI 몇 년 아예 보장을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마음대로 못 자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교재에서도 강조가 있고 마지막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 홍보가 필요한데 비밀과 보안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뢰성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뭐 용어가만 나오더라도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결국은 보안 때문에 공개 못하는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 용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답을 선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단히 해설에도 있지만은 노력을 부단히 해야지 그냥 어렵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국가정보 과제나 신뢰성 향상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네. 8번 정보 분석과 관련된 생산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보 분석은 첩보로부터 의미 있는 사실이나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다. 정확하게 평가를 잘했죠. 2번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평가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된다.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했죠. 생산되는 정보는 정보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적시에 제공되는 적지성, 아주 정확히 말했고요. 4번 정보 분석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너무 여러분들 쉽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분석관의 주관성에 개입되고 정보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정책 결정권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런 방향으로 안 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9번입니다. 정보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정보관의 임무와 역할. 자, 1번 선지. 정보관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근에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받고 잘 파악해야 된다. 뭐 정확한 적절한 표현이죠. 정부는 적대적 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정책을 지원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정보인데 여기에는 수동적 활동과 능동적 활동을 포함했다. 자, 어떤 거예요? 딱 보니까 수동적 활동, 능동적 활동 이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방첩, 머리만 바꿔버린 겁니다. 방첩인데 적대적 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세력부터 방어한다는 것은 방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정보만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틀린 거죠. 이런 용어가. 3번 보면은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보활동 수행하는데 피니오 같은 경우 미국은 2004년도 정보장에 따라서 결정하죠. 이것을 하는 것은 닉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표현했고요. 4번 정보관은 지도자들은 고위 관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정보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생산자는 수요자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거나 정보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서로의 불만이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죠. 서로가 좀 불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산자는 수요자가 불가능한 요구를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쓰고 있는 사용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서로가 약간씩은 불평불만하는 게 뭐 어느 조직에 있지만 정보 조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수집 출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집 출처. 자, 이 문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 수집 출처 이 교재에 나왔습니다. 한 국가정보학회 여기에서 나왔어요. 다른 교재는 지금 내 교재도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을 수집 출처라고 하는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 이 출처가 사람 혹은 장치, 시스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수집 출처라고 한다. 맞습니다. 수집 출처가 사람도 될 수 있고 신호정보 기계도 되고 장치도 되고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2번 공개 출처와 비공개 출처가 있는데 정보 수집자는 뭐예요? 흑색용을 말한 거죠. 인간정보용어는 주로 임무는 비공개 출처에 되겠죠. 공개 출처는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집자, 즉 흑색용어는 비공개 출처로부터 첩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비밀을 빼와야 된다는 거죠. 델리스 CIA 국장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업무가 80%는 비밀 수집 자료, 비밀 수집자라는 것은 비공개 출처라 똑같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비밀 자료고 20%는 공개 출처 자료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비공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근데 답은 이게 3번입니다. 이 교재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용어가 그대로인데 요거만 바뀌어졌어요. 80%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 수집 출처라고 얘기한 겁니다. 20%가 비공개 출처다. 그래서 공개 자료의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예.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만 바꿔놨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가 거기 있지만 공개 첩보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댈리스가 할 때 그 당시 댈리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어요. 1961년도 2년도 때인데 그때도 역시 공개 정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80%고 비공개는 20%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공개 자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공개 자료 많이 수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뭐서 말만 바꾼 겁니다. 미국 의가 96년도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계획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의도를 숨기려 하기 때문에 비밀을 빼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피하다. 비공개 출처란 것은 비밀을 빼와야 된다. 이 뜻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경쟁 가설 분석이 나왔어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틀린 건 어떤 것이냐 쪽에 있어요. 합리적 과학적인 정보 분석 기법. 이게 하면은 경쟁 가설은 질적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서 이게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 경쟁 가설 분석은 질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적인 정보 분석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제한된 첩보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정보 판단의 결과를 확률로 표현하는, 이게 확률로 표현하고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은 양적 분석이에요. 이게 질적 분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질적은 확률 같은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2, 3, 4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가설 분석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정보활동, 고대, 중세, 현대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나왔어요. 뭐 우리 교재에도 충분히 다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걸 찾아내라. 대내의적으로 집단이나 타부족으로부터 통치권자의 통치를 유지하고 시족, 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때는 정탐 활동을 하였다. 이게 정확히 내 교재도 나왔고 했어요. 약 4,000년 전에 내 교재는 기원전 나왔죠. 기원전 2,000년이니까 따지면 4,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약 4,000년 전에 파라오의 명을 받아 바눔이라는 장관이 적정을 탐지하였다. 예. 다 나온 말고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뜬금없이 로마 시대에서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정보기관인데 혹시 저도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뭐 로마 시대 때 공식적인 정보기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도 저는 이걸 한번 전부 다 검색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우리가 그 얘기했던 스키테일 혹은 스키탈레 아모 이거 고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맞죠? 그렇죠? 다 잘 맞았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최초로 공식적인 정보기관은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해외 정보 활동을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SIS 영국의 MI6죠. 그죠? 해외 모사드 그 유명한 이스라엘 해외 SVR 러시아의 해외 정보기구 BFV는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 국내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것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비밀공작 커버 액션에 대해서 나왔어요. 특성과 관련해서 틀린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예.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한다. 외교를 했는데 외교를 안 되니까 하는 수단이 비밀공작. 그게 또 안 된다면은 물리적인 충돌이죠.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된다. 뭐 당연하죠. 비밀공작이.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로서 국가정보기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비밀공작은 어느 정보부처도 못합니다. 예. 물론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인데
네 4대 고유 업무는 우리가 방첩,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비밀 공작이라고 했죠. 어쨌든 3번도 맞다. 공작 행위의 결과가 이제 여기서 허점이 있는 거죠. 공작 행위의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 공작인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걸로 살짝 말 하나 바꾸는 겁니다.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분리형과 통합형 정보기구 장단점, 이거 우리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네요. 그죠? 틀린 게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대부분 민주국가들은 인간정보, 신호, 영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운영해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다 있잖아요. 신호정보 있잖아요. 정보 통합 그 관련된 영국 정보기관 있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호하고 영상 어디서 하느냐? 군 아마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사들은 인간 정보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능별로 각각 정보기관이 단일 임무를 수행하는 분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중국, 구소련 등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은 해외 정보와 국내 보안을 단일 정보기관에서 통합해요. 옛날 KGB도 통합했어요. 중국도 지금 MSS 공안 부가 있지만은 통합해서 운영하잖아요. 중복되기 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통합형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답선지도 참 특이하네요. 독재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면서도 이걸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네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형 정보기구 경우에 정보활동에 대한 주권, 직권적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정 정보기관의 권력이 집중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아니라 위험을 안게 된다죠. 근데 차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죠. 이 통합은 이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통합이 안 좋는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반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분리형 정보기관의 배타적인 조직 숙성을 위해서 정보기관들 간에 공유를 하지 않고 그래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게 9.11 테러의 CIA와 FBI에 공유 안 한 그런 문제도 나와 있는 거죠. 3번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권한 남용하게 될 위험이 많다. 차단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다음 분석 기법은 어떤 거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복수 가설을 설정해서 일단 각 가설마다 실현 가능성에 입각해 가지고 추가로 입수되는 첩보를 근거로 일정한 공식에 입각해서 통계학적으로 빼는 거죠. 어떤 거 추가되는 내용은 가점이 붙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다. 우리가 어떤 베이지안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경쟁 가설이라든지 핵심 판단 이거는 질적 분석 기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베이지안, 양쪽이 의사결정 나무 두 가지인데 이거는 베이지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주제국과 전쟁이나 위기가 해가지고 이미 외교관과 단절된 거야. 그러면 대서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뭐냐? 공직과장이죠. 공직과장은 외교관과 없기 때문에 그 대서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못 되는 거죠. 그러나 비공직과장은 전혀 상관없고 신호나 영상 그 나라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을 것입니다. 18번 문제. 상대 첩보요원을 역이용해서 방첩 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된 방첩 전략은 이거 너무나 쉬운데 이게 또 나왔네요. 능동적이죠. 역이용해서 한다는 거. 이중간첩 운용 이런 것은 능동적 반첩이다. 의외로 또 쉽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19번. 비밀공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시울스키는 우혹에 대해서는 외교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비밀 공작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시울스키는 비밀 공작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비밀 공작이 우호 정부에 대한 비밀 지원. 술스키가 주장한 거는 좀 특이해요. 예.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아브람 실스키에 있는 국가정보학의 2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교재에다 나왔는데 아브람 실스키는 비밀 공작을 좀 다른 유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설에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호 정보에 대한 비밀 정보 지원이 이 공작의 하나로 있습니다. 나머지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호 정보 비밀 지원, 외국 정부 인식에 대한 영향, 외국의 사회 인식에 대한 영향, 우호적 정치 세력 지원, 정치적 사태, 폭력적인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길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우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원이라는 1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호 정보는 비밀 공작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틀리는 겁니다. 로엔탈은 비밀 공작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다리 같은 5가지로 얘기했죠. 근데 활동에서 혼란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안텔에 보면 이 책자에 노엔텔에 진 거 보면은 로엔탈에 이 공작이나 활동 이거를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이게 공작이라 되는데 왜 활동이라 됐죠? 이거 틀렸을까라고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정치 활동이라도 하고 또 공작이다 이렇게 같이 혼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엔탈에 설명한 게 맞다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재는 저는 그냥 전부 다 공작으로 재교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로엔탈이 쓴 책에 보면은 거기다 활동이라고 정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활동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나 공작과 동일하다. 로안테가 말했고요. 존스는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 준군사 공작으로 구분하고 선전공작은 대부분 사실이나 일부 허위 정보는 미국에 유입되어 혼란을 일으킨다. 이게 뭐였어요? 역류현상이라고 그랬죠. 역류현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고. 정치공작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미국은 1980년대 폴란드에 자유노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웬사회죠. 폴란드 대통령이 노조위원장 바웬사였잖아요. 그때 미국은 이 폴란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조가 그다음에 노마 카톨릭교회와 협조해가지고 재정이나 통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어요. 예.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여기에 이제 나온 겁니다. 하고 나오고 여기 한국 국가정보학회 여기에도 좀 나왔어요. 이번에 이 책자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술수키가 뭐 우방국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예. 그 명칭을 우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원이라는 공작 명칭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해설에서는 제가 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20번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자, 국가정보원법 제4조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뭐 등등등 보안 업무는 국정원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인원은 제외하였다. 자, 1번 문제가 답이네요. 인원을 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설에도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안 업무를 한다 했는데 인원은 뺐다라고 해서 말을 살짝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적극적으로 국가이익 증진을 목적을 한다면 보안은 국가의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 업무 규정으로 제정돼 있잖아요. 그죠? 다 하는데 국회는 국회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국회는 상권이 분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비밀 보호 규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무총장이 국회 보안 업무 규정. 우리 뭐 행정은 그냥 보안 업무 규정이죠. 법원은 비밀 보호 규칙이라는 용어로 각각 쓰고 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방부 본부를 제하고 일정한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 측정이나 사고조사는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즉 국정원장이 원래 보안 측정, 어떤 보안 건물 지면은 제대로 보안 통제구역, 제한구역, CCTV 뭐 이런 모든 통제를 잘 했는지 그거를 점검해가지고 오케이어 뭐 그 시설 쓰도록 돼 있는 것이 보안 측정입니다. 보안감 사고는 어떤 보안 사고 났을 때 그런데 국정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국방부는 워낙 크다 보니까 국방부 본부 장관이 있는 그 본부를 제외하고 모든 군사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장관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아래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는 사례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거창하지만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죠? 2차 대전 때 영국의 방첩 MI5 이거는 방첩기관이잖아요. 주단 방첩 공작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침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체포됐어요. 150여 명 정도를. 그들을 그대로 역용을 했어요. 영국이 살려주면서. 그래서 독일이 지속적으로 기밀 정도를 보고하도록 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군 판단을 결란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거, 이 더블크로스도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150명 정도 이 수치가 대단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 간첩 잡아서 죽이지거나 처벌하지 않고 역용했다는 거, 더블크로스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22번 아래 제시문은 송자와 연관된 내용인데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자 이런 거 나올 줄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참 이런 게 나오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뭐 딱 보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딱 답이 떠오르잖아요. 4번 반드시 사람 즉 첩자를 통해서 적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용관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관이라는 게 손자가 간첩을 사람을 이용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해서 뭐 우리가 내간, 사간 뭐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반드시 사람이 적정을 파악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그냥 이 내용만 답선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찍어도 아마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번 정보기구의 조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됐습니다. 정보기구의 조직. 정보기구의 조직 원리 중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조직과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 당연하죠. 비밀이. 일반 정보부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구분되고 정보기구는 활동의 영역에 따라 업무가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게 말장난인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정보부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구분되고 정보기구는 활동의 영역, 성격과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예.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부처가 외교 업무는 외무 업무 하는 것이지 뭐 이게 성격이 맞고 활동이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른 거 가장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개방된 국가와 폐쇄된 국가 등 정치 제도의 성격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가는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모든 국가는 개방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다 정보기구를 운용한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4번 정보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반드시 구분하여 조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보활동을 할 때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즉 뭐 국내 정보든 해외 정보 이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꼭 조직할 필요는 없다. 통합해도 된다. 그러나 만약 구분해도 조직할 경우에
그 분리해가지고 국내냐 혹은 해외냐 할 경우 전체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정보 업무가 가능하다.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보부처는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되고 정보기관은 활동의 영역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해설에도 듣지만은 이 성격과 활동 영역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결국은 정보부처든 정보기구든 활동 성격이나 영역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는 것이지 뭐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4번 미국의 국가정보기관과 관련 제도의 설명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OD의 DNI 국장이죠. 정보공유 대수의 수장에 대해서 정보 업무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DNI는 모든 17개 정보공동체 수장한테 정보 업무 통제하고, 맞죠? 종합된 다 보고도록 됐잖아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좌하는 주요 참모다. 정확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정보개혁법에 따라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부처가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부처가 기관의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DNI한테 준 겁니다. 예산 편성권을. 그러니까 각 부처가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안정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명의 정보수장은 DNA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 정보, 부문정보기관 다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자기 부처에서 예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DNI가 분배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이건 뭐 제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고요. 2004년 제정된 이 개혁 및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정보 공동체에 강력한 통합을 도입되었고, 국가정보장은 과거의 중앙정보장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 평가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기도 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DNI는 뭐냐면은 밑에 수직기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부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미흡하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중앙정보장 CIA 국장 시대에는 수족도 많이 걷어내고 직접 수집도 하잖아요. 여기는 수집이 하나도 없고 보고되는 내용만 종합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DCI보다 약화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DNI 국장 부르지도 않아요. 여성분인데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장관 대위 출신인데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요. CIA 국장하고 일부 관련된 사람만 하고 있어요. 뭐 이거하고 연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장 도입은 9.11 테러와 같은 전략적 기습을 예방하고 국가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었고, 국가 정책 결정자와 정보 생산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정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정보 보고서네요. 정보 보고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압축해서 요약형대로 작성하고 수동태보태는 능동태하고 불확실한 그 상황 판단에서 그 영향을 평가한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학술 논문은 과학적 법칙을 도출해서 논문 중심의 상세한 기술을 주로 하지만 보고서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요점만 기술한다. 맞습니다. 논문과. 그래서 정보 실패나 왜곡에서도 보면은 학술 논문 같은 주석이라는 게 주석전쟁이라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다. 3번 제목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주어와 수어가 포함된 문장 형식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4번 정보보고서 구성은 논리 전개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확실하게 제시되도록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을 사용한다. 이제 이게 틀린 거죠. 제 교재도 나왔습니다만 CIA의 그 보고서 작성 방법에는 뭐예요? 결론부터 무조건 내라고 그랬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결론부터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되어가지고 가는 과정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 개념을 한 겁니다. 결론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에부터 나오고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제는 좀 쉽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또 어렵습니다. 올해의 특징이라면은 우리가 주로 접하지 않는 그런 교재, 그 전문적인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 슐스키 얼마나 유명한 학자입니까? 그 사람 또 마크 로엔탈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국가정보학회에서 교재를 좀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7급이 좀 제한받고 있습니다. 7급이 나오면은 빨리 하겠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 8월 11일 날 좋은 결과 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아까 했지만은 이제 시험은 끝났으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죠? 성적보다 면접이 더 중요하니까 면접도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를 바라고, 성적이 좋더라도 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면은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GWP에서 사전 면접 특강을 오늘 했고, 이제 본 면접 8월 6일 날 그래가지고 본 면접 기간과 사전 면접 기간을 적시했습니다. 이 기간에 하지만은 기간이 아닐 경우는 얼마든지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면접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학원 사무실에 문의해가지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또 타진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